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쌍용차 노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아직 복직이 이뤄지지 않은 119명을 전원 다시 채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60%가 다시 일터로 돌아오고 내년에는 나머지 40%가 복직을 하게 됩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 70여일간 회사를 점거하며 이른바 옥수의 투쟁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노조. 당시 사측은 무급휴직이나 명예퇴직을 선택하지 않은 노동자를 무더기로 해고했습니다. 서로가 극단의 대치를 한 지 9년 만에 웃는 얼굴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쌍용자동차 노사가 9년 만에 당시 해고됐던 나머지 노동자 119명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쌍용차 노사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옮겨 교섭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입니다. 합의에 따라 쌍용차 사측은 해고자 119명 가운데 60%를 올해 말까지 채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일터로 복귀합니다. 복직 후 부서를 배치받지 못한 경우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뒤 내년 말까지 부서 배치가 완료됩니다. 10년의 불신이 한 번에 해소되기는 않겠지만 이번 합의가 서로가 신뢰로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라고 저 또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번 합의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2009년 정리해고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한 일체의 집회 등을 중단하고 현수막도 철거합니다. 회사가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한 민영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 쌍용자동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모두 협력하여 손을 잡고 판매 증대, 또 판매 증대와 생산 증대, 그거를 통한 경영 정상화에 매진을 하겠다. 경쟁사회노동위는 해고자 복직으로 생기는 회사 부담을 줄이는 지원 방안과 경영 정상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우리나라 개인 기업이 창업해 5년을 살아남을 확률은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실패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실패를 딛고 재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돕는 실패 박람회란 이색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이동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보라색 컨테이너가 서울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자리 잡았습니다. 실패를 뒤로하고 재기에 도전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열린 실패 박람회의 한 상담 부스입니다. 20년간 7번의 사업 실패를 경험하고 상담을 받으러 온 김진수 씨는 현재 운영 중인 IT 관련 창업교육원으로 말 그대로 7.8기를 준비 중입니다. 저는 꿈이 100세까지 뭔가 기술자로 하는, 자기 기술 가지고 100세까지도 뭔가 할 일이 있는 그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반면에 그 길이 있다는 걸 갖다가 알려주고 싶고. 정부의 소상공인 재기사업 신청도 받고 전망 없는 사업을 정리하는 법, 재창업 교육도 제공합니다. 실패 경험이 없는 청년층에는 마음속의 어려움을 터놓을 수 있는 심리상담 부스가 인기입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쓰이는 거는 인간관계에서의 그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항상 쉽지만은 않았던 조금 저의 마음을 달래고 좀 위로를 찾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한 번 실패하면 재기가 힘든 우리 사회 풍토를 바꿔야 경제와 사회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한 번의 행사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 실패 좀 하면 어때? 다시 일어서면 되잖아. 라는 그런 분위기 한번 꼭 만들어 주십시오. 재기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콘서트, 연극 등으로 실패한 사람들과 실패할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실패 박람회는 오는 16일까지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삼성그룹 계열사 가운데 20곳이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나섭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 등에 따르면 현재 삼성그룹 계열사 중 올해 하반기 공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곳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20개사로 특히 삼성중공업은 3년 만에 공채를 재개했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 공채에 도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넘어야 할 첫 관문인 직무 적성 검사는 다음 달 21일 진행됩니다. 삼성그룹은 올해 상반기부터 직무 적성 검사에서 상식 영역을 폐지했고 서류와 자기소개서, 면접으로 직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취업자 월 평균 증가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 올해 1월에서 8월 취업자는 월 평균 2,673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 7천 명 늘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8월 취업자가 전년 동기보다 월 평균 33만 5천 명 늘어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32%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인 월 평균 18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선 남은 4개월 동안 취업자가 월 평균 32만 5천 명 규모로 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목표 달성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개성공단은 여기저기 낡고 간판색도 바랬지만 폐쇄 전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개성공단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7개월이 흘렀습니다. 조금씩 녹이 슬었지만 비교적 깔끔한 건물과 정돈된 가로수들,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개성공단은 폐쇄 직전 마지막 그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성공단 재가동의 계기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도산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보니 재개될 수 있다는 합의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가능성, 희망 때문에 지금까지 인내해 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해가 넘어간다라고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도 재가동이나 경영 정상화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지금까지 6차례나 시설물 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방북을 불허하거나 유보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북미 대화가 성과 없이 공회전하면서 대북 제재의 벽에 부딪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협 사업 재개의 열쇠인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등의 성공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당장은 먼 일처럼 느껴지지만 만약 남북이 경제협력을 넘어 통합까지 이루면 한반도에는 8천만 명에 달하는 소비 시장이 생깁니다. 고속 성장이 가능해 통일한국이 2050년에는 전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남북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면 인구는 단숨에 8천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안정적인 내수 시장이 형성돼 남북 모두 경제력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해 시너지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철도와 도로 등으로 연결되면 동북아는 커다란 경제권이 형성됩니다. 우리 해운산업과 조선업, 관광업, 금융업이 동시에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에는 도로, 철도, 항만, 환경, 에너지, 금융 전 시스템의 새로운 인프라를 깔아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고요. 러시아나 중국까지도 우리의 새로운 시장이 될 겁니다. 이에 따라 남북 통일 시 한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첫 10년 동안은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7% 이상으로 치솟고 20년 후에는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절반 수준까지 좁혀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노동력과 국내 총생산의 140배에 해당하는 광물 자원, 그리고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하면 큰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UBS도 지난 6월 통일 시 북한 지역이 연 2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거란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당장 통일 비용이 조금 많이 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성장을 타개하고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경기 하강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가 경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10개월째 유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공식 경제 판단인 최근 경제 동향 9월호에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만 석 달 연속으로 경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고용 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지속, 미국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국제 유가 상승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고액의 주택 임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다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임대 수익 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탈루 혐의가 큰 1,500명을 대상으로 세무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검증 대상 선정에는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세액공제 자료에 의지했던 과거와 달리 임대주택 현황과 임대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이 처음 활용됐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크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탈루액을 엄정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우리나라가 저인플레이션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개월 연속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나날이 고공행진 중인데요. 왜 그런지 소재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인플레이션 상태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 11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낮은 물가 상승률과는 달리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 여름 폭염 탓에 채소와 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물가는 급등했습니다. 안 올랐다고 하는데 나와서 실질적으로 나와보면은 너무 올랐어요. 뭐든지 다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처럼 괴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평균의 함정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5년 주기로 상품과 서비스 460개 품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하는데 일부 품목의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올라도 평균 상승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서민 생활에 밀접한 52개 품목을 뽑아 따로 관리하는 이른바 MB 물가 지수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품목들의 가중치를 새롭게 산정하는 주기도 너무 길어 물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서 품목 선정이나 가중치도 그에 맞춰서 빠르게 달라져야 되는데 좀 그게 뒤따라가지 못하는. 이 때문에 통계청은 가중치를 새롭게 산정하는 주기를 매 5년에서 최대 3년으로 줄였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안으로 지난해 새롭게 산정한 물가 가중치를 반영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40대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진상을 파헤쳐 보니 수술을 집도한 사람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사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도를 넘은 일부 의사들의 갑질,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얼마 전 진상이 밝혀진 사건이었죠. 비의료진이 수술을 한 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결국 수술을 받은 환자가 뇌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네, 뉴스를 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5월 10일 오후였죠. 이 부산의 정형외과에서 한 40대 환자가 어깨뼈의 일부를 깎아내는 견봉 성형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당시 정형외과 원장은 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영업사원 박모 씨에게 집도를 맡겼다고 합니다. 해당 수술은 전신 마취까지 할 정도로 중대한 수술이었지만 의사도 간호사도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결국 30분 가까이 방치된 환자는 뇌사 상태까지 이르렀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자 병원 측은 대리 수술을 감추기 위해 쓰지 않았던 수술 동의서를 위조하고 진료 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할 의사가 수술을 비의료진에게 맡긴 것도 모자라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니 대체 수술할 동안 의사는 뭘 하고 있었던 건가요? 처음에는 외래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래 환자를 모두 보고 난 뒤에도 해당 병원의는 의사는 수술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퇴근해버렸는데요. 놀라운 건 경찰의 조사 결과
영업사원 박 씨가 해당 병원의 의사 대신 수술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년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서 수술을 대신한 건데요. 박 씨가 해당 기기를 잘 다룬다는 이유로 의사가 수술을 대신 맡겼던 거죠. 하지만 결국 비양심적인 의사의 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상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고 만 겁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종영된 드라마 라이프에서 인공관절 수술기기 납품 업체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수차례 대리수술을 했다가 결국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도 벌어진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정형외과만 보자면 이 수술실에서 의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지칭하는 의료계의 은어인 오더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기 제품이 워낙 다양해서 일부 의사들의 경우엔 의료기기 사용법을 모르거나 아예 귀찮아서 영업사원에게 오더리를 시킨다는 사실이 올해 초 한 의학신문을 통해 폭로된 적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입장에선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의료기기를 팔아야 실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결국은 이 갑의 횡포가 일부 의사들에게서 자행되면서 이 같은 사고까지 발생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지난 7월에는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예비군 훈련을 갔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리로 참석한 것을 들킨 뒤 현재까지도 자발적으로 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일각에선 강도가 어쨌든 간에 해당 의사의 압박이 있었을 테고 영업사원 입장에선 요구를 거절하는 순간 의약품 처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사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의료계에선 일부 의사들이 의료기기 회사나 제약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술 접대나 운전대행, 사소한 개인 심부름까지 시키며 이른바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의학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리베이트 갑질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봤잖아요. 하지만 금전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 대리 수술이나 대리 출석과 같은 상상을 뛰어넘는 갑질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근절되어야 마땅할 리베이트 역시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11일엔 전국 대학병원의 의사 93명이 제약회사와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약회사 도매상으로부터 현금 교부와 법인카드 대여, 선결제 방식으로 이 법망을 피해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는데요. 제약사와 도매상에게서 받은 것으로 조사된 금액만 16억 원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에는 한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치과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1,000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보험 패키지를 팔며 600만 원만 업체에 주고 400만 원은 부당으로 편취한 겁니다. 물론 제약회사의 은밀한 제약도 있었습니다. 이 고령자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이 건당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도 시술을 받는 점을 노린 건데요. 결국 이 같은 리베이트로 인해 피해는 환자와 건강보험 납부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셈이 됐습니다. 이 정도라면 단순히 의사의 갑질을 넘어서 환자의 돈은 물론이고 생명에도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의사들의 돈 없는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의사 면허를 받아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만이 면허 취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절되기 힘들다는 건데요. 갑질이나 리베이트가 적발돼도 금품을 제공한 회사 측이 더 높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갑질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물론 이런 의사들의 갑질을 의뢰에 당연시 여기는 일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회사도 문제인데요. 복제약과 수입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판매하는 국내 의료업계의 특성상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갑질과 리베이트를 어쩔 수 없는 생존수단 하나로 인식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일부 의사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선 규제에 앞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처럼 상식 밖의 갑질은 일부 의사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일선에서 환자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은 의사들로 인해 영업사원들이 수모를 당하고 또 수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돈 없는 의사들의 갑질 근절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